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광수 대표님, 박정호 교수님, 김재경 소장님이 함께 백분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하고요. 첫 번째 제 발제 주제는 경제는 정말 회복할 것인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가난해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의 거시경제 강의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정말 회복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가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다, 뭐 선명한 어떤 청신호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죠.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복귀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만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흐름상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로 봤을 때 1.3%가 나왔어요. 그럼 최근 들어서 계속 0%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2024년 경제를 놓고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숫자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실제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기저효과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성장률 4.1%가 이게 의미 있는 숫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4.1%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돼서 경제 규모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경제 위기 이후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높을 수 있으나 정말 말 그대로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느끼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2024년 성장률은 2023년 경제가 이 네 번의 한국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안 좋은 경제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성장률로 봤을 때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경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성장률이 올라갔다, GDP 증가율이 올라갔다, 매출액이 증가했다, 증가율만 보면 경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정말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가 라는 것을 볼 때 매월 말일날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조사를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경제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하나, 또 가계는 얼마나 소비하나, 그리고 미래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나를 보여주는데 이 3월 산업활동조사가 4월 말에 발표되죠. 그 발표된 결과를 보면 산업 생산이 2.1% 감소하고요. 4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또 투자는 6.6%나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번 3월 생산이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사업을 위해서 신규 투자를 더 늘려나가지 못하고 계속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가계 소비는 1.6% 증가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통상 우리가 이 증가율을 비교할 때 거시경제 지표를 2%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그거보다 밑돈 증가율이니까 이게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한국 경제 정말 회복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회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증가율을 보아도 여기 보시면요.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6.1%예요. 근데 제조업 중에서 일부 전자통신 증가율은 32%고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44%입니다. 근데 이 1분기에 전자통신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 감소했고 전자통신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GDP 규모 면에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통신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로 수출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증을 해볼게요. 이 보시는 것처럼 수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 18.2%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18.2%는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는 거죠. 근데 23년 1월을 보세요. 1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과 비교한 2024년에 그 어떤 지표도 증가율 면에서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출액을 보시면 547억 달러, 565억 달러 이 정도의 수출액은 사실 평년 한 600억 달러보다도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2023년 400억 달러와 비교하기 때문에 수출이 18%나 증가하는 것 같지 이게 수출이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예전과 같은 좋은 수출 경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GDP 증가율이나 모든 지표가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가 이겁니다. 보시면 수출액이 23년 3월과 비교해서 3.1% 증가한 건 맞아요.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3% 감소합니다. 그나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23년에는 반도체 수출도 안 좋고 나머지 수출도 안 좋았다가 24년 들어서는 반도체 수출이라도 회복된 건 수출의 회복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만의 회복이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다시 어려워지면 지정학적 불안이라든가 뭐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어려워지면 이 수출은 다시 어려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정말 수출 회복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아니다. 정말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 기업 실적만 봐도 아마 여러분 명확하실 텐데 삼성전자가 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증가했어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수출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24년 1월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증가했는데 사실 평년반도 못해요. 23년과 비교하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또 유독 23년 1월 비교 대상인 23년 1월 영업이익이 뭐 정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영업이익이었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니까 10배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 네, 매출액 증가율도 마찬가지예요. 24년 1분기 매출액이 71조 증가했지만 71조가 나왔지만 비교 연도가 23년 1분기 뭐 63조 또 2분기 60조 이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크게 늘어난 것 같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 실적도 말 그대로 충분히 개선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업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대중의 국민의 혹은 서민의 체감 경제도 같이 회복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회복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회복이라고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나 수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체감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까지는 또 아니다라는 것까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물가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뭐 30%, 100%, 50%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2.9%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에 거의 가깝게까지 떨어져 준 것. 이렇게 떨어져 준 것을 보면 아니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뭐 30%, 50%, 뭐 2배 이상 상승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숫자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신 물가 상승률은 절대 이게 아닐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물가와 물가 상승률의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것은 물가예요. 물건의 가격인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로 보면 22년 당시 가격보다 5% 상승했는데 그 가격에서 또 3% 상승하고 그 가격에서 또 3% 상승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은 5%에서 3% 또 올라가고 거기서 또 3% 올라간 이 가격을 여러분은 더 체감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은 3%로 떨어진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감하는 여러분들의 경제는 물가가 너무나 높으니까 또 부담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가난하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끝으로 이게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소위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만난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서는 유독 우리가 좀 가난해진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지표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이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에요. 명목 기준의 처분 가능 소득인데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줄지 않아요. 소득은 늘어요. 그런데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게 실질 기준의 소득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명목 소득은 줄지 않고 늘지만 그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거죠. 결국 소득은 늘지만 더 가난해진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고요. 특히 소득 계층별로 봤을 때 이게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저소득층 1분위 소득자와 고소득층 5분위 소득자를 좀 비교해 보면 명목 소득이라 하더라도 고소득층 5분위의 경우에는 소득이 7%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졌다라고 느끼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5분위, 4분위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1분위 저소득층은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2분위, 3분위 중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게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의 양극화를 보여주고요. 이게 유독 서민들이 더 가난해진다라고 느끼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도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명품백 사려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어차피 그 명품백은 이 5분위 고소득층이 산단 말이에요. 수입차 소비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23년에.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4분위, 5분위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소비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가 늘어난 거고요. 1분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필품이나 의약품 소비도 줄어든 그런 특징들은 3분위 이하의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다 보니까 특정 계층은 소득이 뚜렷하게 늘어서 뭐 사치제적 소비를 즐기지만 그렇지 않고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비 자체를 못하는, 좀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이고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경제이니만큼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하는 관점에서의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의견을 드리면서 제 10분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김강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얹으면, 최근 들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수치적인 어떤 호조세는 본질적인 어떤 경기 상황의 개선이라기보다는, 과거와 대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도 동의하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전 우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앞으로 경기에 있어서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더스트리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일련의 공장들이 전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대규모로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가 지금 집중 투자를 해 놨던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반등 기조가 생겼다 한들 바로 이게 우리나라 내부의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사실 많이 들고 있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가게를 꾸려나가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런 측면도 같이 한번 고려 인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백분 토론이고 도시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숫자적으로는 활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호주머니에는 그 회복을 느낄 수 없다 하는 그런 감정들을 거시경제적으로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런 경제임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런 경제 속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광수 대표님 코멘트나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뭐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결국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불확실성이 크고 둔화되고 있는데 이제 물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내수 경제가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으면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당장은 뭐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공공에 대한 어떤 그 재정 투자도 사실은 감소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텐데, 실업률이 올라갈 때 과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과 그리고 정부나 이렇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전 힘들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또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보다 대한민국에서 실업률 증가가 더 좀 일어날 가능성, 그게 질문 하나,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독자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국 경제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고용이 강한지를 한번 보시면 그러면 아마도 자, 자료를 지금 찾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용 상태가 완전 고용에 가깝게 굉장히 좋게 유지되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가지 배경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 고용이 늘어난 게 여기 파란색 보세요. 캐나다와 미국이 같은 현상인데요. 외국에서 이민 온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실선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실선은 캐나다고요. 그리고 파란색 실선은 미국인데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 유입이 채워주는 구조예요. 이 보시면 최근에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고용이 늘어난 것은 이 점선처럼 미미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뭐 경제가 좀 어렵고 박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자꾸 다른 나라로 이전되고 그래서 뭐 수출도 줄고 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만났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인구가 늘죠. 왜냐하면 외국인 유입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기를 또 희망해 하고 있고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라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까지 함께 만나니까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뭐 다시 고성장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먼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재경 소장님도 말씀 한번 잠깐 주시면 제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수치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이거는 결국 기저효과다라는 말씀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느는 건 또 아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좀 오히려 여긴 거꾸로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자체는 낮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이제 경제 쪽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 중 하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건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이때 부동산 시장은 또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는지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두 번째 조금 재밌게 봤었던 사항은 이제 5분위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셨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더 잘 벌고 못 버는 사람들 오히려 소득이 하락하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KB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5분위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상위 20%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하위 20% 지역은 더 떨어지는 양극화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랑도 조금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이런 소득 양극화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 양극화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이해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 가지 이제 상방 압력도 있고 하방 압력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뭐 건설사들이 뭐 각종 원자재 값 오른다고 시멘트 값 오르고 철근 가격 오르고 해서 분양가를 올려잡고 분양가 올려잡으니까 기존 주택 매매로 좀 이어지고 그럼 기존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어쨌든 이런 이것저것 물가가 다 올라가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고물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경제가 굴러가다 보니까 이 고물가가 해결될 때까지는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고금리의 장기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준다. 그러니까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겠고요. 그러니까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수요자 측면에서는 그 올라간 그 집을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국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주제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물가지만 거시경제적으로 물가를 들여다보실 때는 물가 상승률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는 데는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경제를 좀 친숙하게 이해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요. 이 소득의 양극화가 경영 트렌드적으로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의 물건 안 팔리고요. 프리미엄 제품만 팔리고 아니면 저가 제품만 팔립니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가 제품은 다 사라집니다. 커피 브랜드도 중가가 사라져요. 아예 프리미엄이든가 아예 저가 전략이든가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요. 기업들도 그런 소비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무주택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아니 나는 소득도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물가가 높은데 어떻게 집을 산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또 고자산가의 경우에는 집 살 만한 여력이 된다면 가격이 반등한다면 또 매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이 시장을 분리해서 이해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4분위, 5분위의 소득만 늘어나고 그들의 자산 가치만 늘어나는 소득의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로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라고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당하면 안 된다. 내가 당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5월 25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마라톤 세미나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하고요.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과 토론을 더 많이 해드리고자, 한 분 한 분의 질의를 많이 받고자 더 소수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30인 정도? 아무리 많아도 50인 정도로 인원을 작게 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질문들을 많이 수용해 보고자 합니다. 마라톤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봐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정부의 통계 자료,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주택이 얼마나 지어지는가 이런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건 충격적인 일이고요. 어느 정도 틀렸냐면 심지어 이 준공 실적이 12만 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준공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이 만들어질 때 최종 준공 허가를 내주는데 그 숫자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12만 채 이상, 12만 원 이상 차이를 냈는데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착공이 준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착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준공을 틀린 게 전 이해가 안 된다. 사실 저희가 뭐랄까요. 이 주택 통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갖냐면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런 지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공급난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래서 집값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통계조차도 사실은 틀리고 이런 논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잠깐 요즘에 문제됐던 이슈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흥미로운 지점은 뭐 저도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집값이 여러분들이 사는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사가 아파트를 안 지면 아까처럼 안 지면 집값이 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한국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지금은 유난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공급 안 해도 집값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과거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될 그런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엄청나게 공급이 안 돼서 향후 2, 3년 후에 집값 오를 거다. 이 얘기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2009년과 2010년에. 보세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한다. 이게 당시에 뉴스 기사인데요. 2, 3년의 주택 공급 대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100대 건설회사 중에서요. 30%에서 40%가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망하는데 무슨 아파트를 공급합니까? 그죠? 분양을 어떻게 해요? 착공을 어떻게 합니까?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인허가나 착공 수치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국토부 장관도 뭐라고 합니까? 3년 후에 주택 부족할 수 있다. 주택 허가 면적 10년 만에 최저. 2, 3년 후 주택 부족 형상. 그러면서 어디하고 연결지냐면 자, 집값 오른다로 연결돼요. 이렇게 되니까 2010년도에 집값이 다시 오릅니다. 왜냐하면 마음 급한 사람들이 또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집값이 빠졌다가 2010년도에 이 공급 부족 우려와 판단. 사실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맞게 생각되죠.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는데 그러면 2, 3년 후에 집값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어요. 2, 3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한번 볼까요? 2013년 부동산 관련 기사고요. 전문가들이 똑같이 한 얘기들이에요. 충격적이죠. 뭐라고 합니까? 진짜 2, 3년 후에 갔는데 이제는 더 추락한다. 추가하라고요. 막 이래요. 주택 매매가 더 하락한다. 아니 2, 3년 후에 집 부족해서 집값 막 오른다고 하더니 이제 떨어지니까요. 이제 완전 색깔을 바꿨어요. 사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을 결정하는 게 건설사들이 꼭 짓는 아파트의 양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지금 부동산 PF 문제 있죠. 뭐 인허가 그래서 줄고 있죠. 문 닫고 있죠. 그러면 분양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분양이 안 되고 뭐 원가 올라갔다고 막 징징대고 울죠.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그럼 이제 분양 물량 감소하면 다들 나와서 이제는 봐봐 아파트 공급 줄지? 그럼 2, 3년에 집값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집값은 이렇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는 시장에서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매도 물량이요.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집을 너무 팔고 싶어요. 왜 팔고 싶을까요? 앞으로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빨리 팔아야겠다. 이게 바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아무리 공급을 안 짓고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아파트를 많이 내놓기 시작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 결정한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도 주택 분양이 감소하고 인허가가 감소했지만 입주가 줄어들었지만 집값이 빠진 이유예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시장에 물건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폭이 되게 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공급에 대한 앞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가려서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부연 설명할 게 뭐냐면, 그럼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지금 집을 팔려고 하지?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집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고령 세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고령 세대 비중이 높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를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고령 세대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분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세대가 집을 내놓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 매도 물량이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뭐 65세인데 난 집 팔 생각 없어. 아닙니다. 지금 옆에 친구분은 팔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계가 사실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하냐. 이게 올해 단기간에 그런 변화인데 어떻습니까? 올해 집을요,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해요. 단기간에 보유한 사람들은 집값이 빠지고 어려우니까 안 팔고,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판다는 것도 굉장히 과거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왜 팔려고 할까요? 많이 올랐고 더 오를 가능성은 적고, 그러면 빨리 양도세도 이제 덜 내니까 팔아야겠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매도 물량 증가가 굉장히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야 될 아파트 양이 많아진다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럼 수요는 어떠냐? 이건 뭐냐면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건데, 중간소득의 가구가 대출이나 자산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양입니다. 10년 전에는요, 100채 중에서 33채를 살 수 있는데 지금 6채밖에, 조금 증가했긴 했지만 6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도 5분위를 얘기하셨는데, 소비재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죠? 소비재면 하나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런데 부동산은요, 소비재가 아니에요. 내구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계속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증가해서 나 한 채 더 사야지? 아니면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이 막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을 한 채 더 사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중간소득자들이 어떻게 이런 구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구매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공급은 증가하고 있다.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이게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에서 이 가격을 감당해낼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3월에 증가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계속 빠지거나 계속 오르지 않거든요. 일시적인 변화가 있어도 추세적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 집 마련은 집값이 떨어질 때 해라.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도 잘 검토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소장님께서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통계, 누락 관련된 이슈, 최근 이슈를 잘 다뤄주셨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당연하겠지만 일단은 국토교통부 통계 누락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잘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어디 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던데,
최대 무슨 19만 호를 누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뒤 공급 절벽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공급 절벽이 아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궁금한 거가 이게 당장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자체 집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114 통계를 한번 봤더니 거기는 공급량이 그렇다고 해서 3년 뒤에 많냐라고 하면 많지 않던 게 하나가 있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 19만 호가 누락됐는데 이 누락된 지역들이 어딘지를 좀 제가 찾아보려 했더니 못 찾아봐가지고 과연 이게 결국은 지방이 또 물량 폭탄 아닌가, 서울에 갑자기 몇만 세대가 갑자기 더 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이 19만 호의 물량이 어디 쪽에 누락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요. 뭐냐면 이 준공이 12만 호가 틀렸잖아요. 이건 과거에 착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착공을 해야 준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착공 실적을 보면 준공 실적을 그냥 이거는 따라오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만큼 착공이 많았다, 2년 전에. 근데 그 착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40% 정도 수도권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서울도 사실은 2만에서 3만 정도로 만 정도 틀려 있고, 수도권도 사실은 그 비중이 되게 크게 틀린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꼭 얘기 드릴 게 이 입주 물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인구의 이동이 되게 빈번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입주 물량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감소해도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인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그 이동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하고 부산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서울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서울과 수도권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2, 3년 내에 공급이 감소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착공된 게 준공된 거 아닙니다. 아니, 이건 틀릴 수 있어요. 이건요. 주택 인허가가 된 다음에 착공되는 건요,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허가 된 다음에 착공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주택을 착공, 즉 공사를 시작했는데 건설사들이 망해도 사실 이거는 다 보증이 들어가 있는 거라 준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났고,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경계하는 건 이거죠. 뭐냐면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또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집을 안 지어서 집값 오를 거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나 방향성을 보실 때 뭐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현재 시장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 방향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 부동산 시장 말고도 다른 자산 시장을 좀 진단할 때 항상 그 수급을 보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보고, 저도 인허가 건수, 착공 건수, 준공 건수, 이 건수를 보면서 향후 주택 공급량, 또 기존 주택 공급량,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매수세와 비교해서 수요가 맞냐, 공급이 맞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데, 기본적인 공급에 관한 이 통계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 이게 의도했다면 정말 이건 나쁜 거고, 실수했어도 이것은 정말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이제 부동산 관련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줬고, 또 내 집 마련 수요라든가 또 이런 통계의 기초에서 나온 기사를 믿고 또 투자 의사결정 혹은 내 집 마련 의사결정한 또 이런 주택 구입자에게도 굉장한 혼선을 줬고, 또 그 밖에 잠재적인 어떤 내 집 마련 후보자,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들에게도 굉장한 혼란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공감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광수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죠. 어떻게 살 것인가? 책도 나오셨는데 그냥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예, 또 교수님이 책 소개를 해주셔서. 예, 책을 최근에 하나 냈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마침 요 앞에 하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초판이 다 나가서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전 사실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뭐 집값 하락론자다, 폭락론자다 얘기하는데 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how, 그리고 살은 뭐냐면 여기서 live가 아니고 buy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투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할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값의 하락을 전망하는 거,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때 사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투자거든요. 사실 이 책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첨삭해서 글을 쓰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경일 나오셔서 김광석 교수님 얘기 듣고 제 얘기 듣고 이렇게 많은 분들 얘기 듣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을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근데 지식은 행동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면 순수한 지식도 관심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거에서 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식은 사실 행동하고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 그런 결과를 책으로 썼고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하는데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 사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마라톤 세미나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행동하려면 특히 부동산에서는 개인화가 되게 필요합니다. 시장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여러분하고 그 뭐랄까 온라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조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행동이 가능하잖아요. 그 행동하는 지점을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만나서 하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그런 행동,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특히 마라톤 세미나와 관련해서 여러분 뵙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지식의 양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거는 뭐 질문보다는 뭐 좀 상황적인 걸 또 좀 같이 공유하면 도움이 되실까 싶어요. 저도 예전에 그 공공기관에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일부 국가 통계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주도해서 국가 통계 체계 중에서 디자인 통계 체계는 한 3, 4년 동안 구축하는 일을 PM 역할 같은 거 하면서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제가 느껴졌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통계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통계를 직접 챙기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설 관련한 통계는 완전한 민간 기구인 건설협회가 챙긴다든가 아니면 또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도 일부 부동산 관련한 민간 협회들이 집계해서 그걸 관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민간이 주도해서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저도 일견 어떻게 민간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계를 직접 만들어서 챙길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하여튼 미국도 하여튼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거와 다 대척점에 있는 국가가 직접 챙겨서 신뢰감을 더 높이는 그런 걸 지향해 왔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 과정에서 통계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직접적인 부처가 모든 걸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통계를 만드는 거점 기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거점 기관에서 그 관련 통계를 만들어서 통계청에 등록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참여했던 디자인 통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국가와 관련된 디자인 통계는 정례적으로 만들어서 통계청에 등록을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인력 숫자가 너무나도 적어요. 예. 그리고 그때그때 용역을 발주해서 참여하는 교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검수도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이 교수들도 그때그때 참여하는 인력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국가에서도 일부러 다른 인력이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연달아 그걸 하려고 했더니 무슨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냐면 아니 왜 특정 교수가 그 사업에 계속 총괄을 하냐 아니면 참여를 하냐 뭐 둘이 내통한 거냐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고도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사점이 도출되려면 단연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하면서 개선 사항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무슨 결탁한 거 아니냐라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단절해 버리니까 1년은 이 사업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고 두 번째는 그걸 원활하게 하고 나서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고, 오탈자도 생기는데 잡을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이런 참 구조적인 맥락도 있어가지고요. 부동산 쪽에서도 앞으로 이게 국가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인데 계속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수입니다. 마라톤 세미나 때는 어떤 내용으로 혹시 발표를 해주실 것인지, 또 어떤 토론을 또 해주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그걸 투자하든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떤 집을, 우리가 사야 되고,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또 어떻게 세우고, 사실은 저희가 때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사실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최근에 이렇게 막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한 10년 만이거든요. 어쩌면 기회로 보면 10년 만에 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조급하지 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만나면요,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